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토시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름에 읽으면 더 재미있는 술술 페이지가 넘어가는 페이지 터너 미스터리 스릴러 추리소설들을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소개할 소설들은 교보문고 스토리대상 수상작들입니다. 이 책들은 다른 데서는 많이 소개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권 모두 공모전 수상작인 만큼, 즉 여러 심사위원들의 검증을 받은 만큼 너무 재밌었고요. 세 권 모두 읽으면서 와, 이건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도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요. 교보문고 스토리대상 요강을 봤더니 가산점 항목으로 영화, 드라마, 웹툰 등 2차 콘텐츠로 발전 가능한 작품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먼저 10일의 대상 수상작이었던 강진아 작가님의 마이마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5년 전의 과거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주인공은 아빠 없이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엄마는 동네의 한 정육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육점의 사장에게는 변민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주인공과 같은 학년, 같은 반이에요. 주인공의 엄마는 너 낳고 키우느라 내가 고생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주인공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고 딸에게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주인공은 그래서 엄마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학업 성적에 매달립니다. 반면 변민이라는 친구는 남자들과 어울려 다니고 공부도 안 하는 소위 좀 까진 학생입니다. 아침 일찍 주인공이 학교에 혼자 등교해 있을 때 변민이가 남자와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에 다녀가는데 그 이후 변민이가 실종됩니다. 변민이를 찾기 위한 수사가 시작되는데 주인공은 담임 선생님과 변민이가 그렇고 그런 관계이고 담임 때문에 그녀가 가출했다는 말을 흘려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자 그 화풀이를 담임에게 하게 된 거죠. 주인공의 그 한마디 때문에 소문은 일파만파 커지고 담임 선생님의 삶은 붕괴됩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 그 변민이의 시체가 발견돼요. 과연 변민이는 누가 죽인 걸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책은 읽으면서 정말 영화를 한 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굉장히 흡입력이 있는 소설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오래된 필름으로 촬영한 흑백 영상이 눈앞에 펼쳐져요. 저자 소개를 보니까 강진아 작가님이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님이셨더라고요. 같은 이야기도 묘사하고 서술하는 방식에 따라서 재미가 더하고 덜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진짜 긴장감 있게 글을 잘 썼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표지도 너무 감각적으로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이 소설은 변민이를 왜 누가 죽인 걸까라는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 과정도 재미가 있지만 영화 올드보이처럼 말 한마디와 거기에서 파생된 소문이 가져오는 파장이나 열등감에 삐뚤어진 발현, 나르시시스트 엄마 밑에서 자란 딸, 악의 유전자의 대물림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는 소설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10일의 최우수상 수상작이었던 나연만 작가님의 돼지의 피입니다. 이 이야기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준우는 12년 전 자신의 엄마를 죽인 살인자가 출소하자 그를 죽이러 갔다가 반격을 당해서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준우의 옆에는 발목이 잘린 그 살인자의 시신이 있고 그 사체를 처리하라는 메시지가 핸드폰으로 전송이 돼요. 준우는 자신이 운영하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의 소각로에 시신을 태워 없앴지만 발목만은 유기합니다. 완전 범죄를 위해서는 증거를 모두 없애버려야 할 텐데 왜 굳이 그 발목을 유기했을까? 그 이유는 실제 그를 죽이고 자신을 구해준 사람의 정체를 찾고 싶어서였어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다 읽고 나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한편 또 하나의 이야기 축으로 아라뱃길에서 신원미상의 시신들이 연쇄적으로 발견이 돼요.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데 범인은 젊은 자산가이자 기업의 대표인 사이코패스 백상입니다. 이게 이제 책의 표지에도 나와 있지만 핏줄, 피, 뭐 이렇게 대물림되는 기질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큰 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개의 축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느 순간 몰입감이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 주인공이 겁도 없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공감이 안 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책을 다 읽고 나서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대물림되는 어떤 기질에 대해서 작가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파생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12회 대상수상작 노간주 나무입니다. 표지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오컬트적인 요소가 다분하고 그런 으스스하고 찝찝한 분위기로 극을 끌고 나갑니다. 근데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표지의 나무는 실제 노간주 나무랑은 좀 다르게 생기긴 했더라고요. 36살의 영주는 아들 선호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일하면서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 체력이 극한에 다다르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는데요. 거기에다 아들인 선호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서 주변에서 비정상적이라는 말을 듣고 걱정이 많습니다. 팍팍한 삶의 궁지에 몰린 영주는 20년 전에 자신을 떠난 친정엄마를 찾아서 엄마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어릴 때 살던 정원에 노간주 나무가 있는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 집에서 친정엄마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주는 악몽을 꾸고 잊어버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돌아오는 듯한데요. 엄마에게 맡긴 아들에게서 학대의 흔적이 발견되고 친정엄마는 동물의 창자, 집더미 같은 물건으로 마치 저주 혹은 주술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겨요. 그리고 영주는 두려워집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내 엄마가 이제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과거의 비밀이 우다다 밝혀지면서 반전이 휘몰아칩니다. 근데 그 반전이 굉장히 예상 불가한 것이었고 앞에 깔아놨던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다 이해가 가게끔 설정을 잘 해놓아서 거기에서 오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세 편의 소설 중에서는 마이마이가 가장 흡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B.A. 페리스 작가의 비하인드 도어입니다. B.A. 페리스는 영국계 아일랜드인이라고 하고 심리 스릴러 장르에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라고 합니다. 비하인드 도어는 2016년에 영국에서 출간된 작가의 데뷔작이라고 하고 이번에 읽어보고 재미있어서 다른 작품들도 읽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즐기는 완벽해 보이는 그레이스와 잭 부부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잭은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유능한 가정폭력 변호사이자 매맞는 여성의 수호자로 불리는 남자이고 그레이스는 요리며 정원 가꾸기 등 모든 가사에 능수능란하고 자기 관리에 철저한 완벽한 아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곧 뭔가 쎄한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잭은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하게 사랑꾼 남편을 연기하지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즉 집의 문이 닫히고 나면 그레이스를 감금하고 고문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정하는 사이코패스거든요. 그레이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17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 밀리가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나 부모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밀리를 그레이스는 살뜰하게 보살피죠. 그동안 사귀었던 남자들은 결혼 후 밀리까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그레이스의 상황에 모두 그녀를 떠났지만 잭은 밀리까지 자신이 책임질 테니 자신과 결혼하자며 그레이스에게 청혼을 했고 그레이스는 꿈에 그리던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건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식 직후 잭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현재 밀리는 기숙학교에 살고 있지만 이제 곧 학교를 떠나서 그레이스와 같은 집에 살게 될 예정인데 밀리가 자신과 똑같이 지옥에 빠져서 고통받기 전에 그레이스는 어떻게든 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그레이스가 잭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독자들이 응원하면서 지켜보게 돼요. 일단 이 책은 설정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가정폭력 당하는 아내를 수호하는 변호사가 실상은 자신이 가장 지독한 가정폭력의 주범이라는 아이러니가 가장 후킹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소설 베러티는 심리 로맨스 스릴러 장르의 소설입니다. 이 작가가 콜린 후버인데요. 어디서 이름을 많이 들어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우리가 끝이야의 원작 소설 작가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냐면 감독 겸 주연인 저스틴 발도니와 주연 배우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서로 고소하면서 엄청 시끄러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콜린 후버가 지금은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작가라고 하는데 첫 소설은 자비로 출판했었다고 합니다. 그게 입소문을 타면서 이례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이후에는 틱톡에서 후버의 책들이 소개되고 그렇게 역주행하면서 또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역시 잘 쓴 소설은 나중에라도 다 알아보기 마련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내용을 말해보자면
로웬이라는 무명의 스릴러 소설 작가에게 어느 날 이미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소설 시리즈의 나머지를 써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요. 그 시리즈의 작가는 베러티라는 유명한 스릴러 소설 작가인데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소설을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베러티의 남편인 제레미가 시리즈를 완성하기 위해서 작가를 섭외하게 된 거였죠. 엄청난 마성의 매력남인 제레미는 로엔에게 자신의 집에 며칠간 머물면서 베러티의 작업실에서 소설을 위한 자료를 살펴보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식물인간 상태의 베러티, 그녀의 남편 제레미, 그들의 어린 아들 크루, 그리고 로엔의 어딘가 아슬아슬하고 긴장감 넘치는 동거가 시작됩니다. 로엔은 베러티의 작업실에서 자료들을 살펴보던 중 어떤 원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원고는 베러티가 쓴 자서전의 원고였고 거기에는 어마무시하게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과연 자서전 원고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그 내용은 실제 일어났던 일인 건지, 베러티와 제레미의 쌍둥이 딸은 왜 죽은 거고 베러티는 왜 식물인간이 된 건지, 그리고 그 안에서 로웬과 제레미의 로맨스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등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읽어나가게 되실 것 같아요. 이 작가인 콜린 후버의 주력 장르는 원래 감정적으로 몰입도가 높은 로맨스 소설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읽다가 보면 역시나 작가의 로맨스 필력이 발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남녀 주인공의 첫 만남은 우연히 발생한 최악의 사건이고 보자마자 끌리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고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중간중간 나오는 남녀 간의 관계 묘사 부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로맨스 소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스릴러적인 요소들과 긴장감, 진실 찾기 이런 게 가미되니까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의 소설이 완성된 것 같아요. 요게 한때 커뮤니티에서 결말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서 토론까지 벌어졌었다고 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거 다 읽고 나서도 소설에 서술된 액면 그대로 결말을 받아들였는데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은 후에 그런 다양한 의견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소개해드릴 책은 최이도 작가님의 메스를 든 사냥꾼입니다. 이 소설은 드라마로도 제작돼서 얼마 전에 공개가 되었었죠. 세연은 의대 출신의 법의관입니다. 명석한 두뇌로 빈틈없는 일처리를 하지만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에 공감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천이라는 소도시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 사건의 시체를 부검하던 세연은 시신의 살해 및 처리 방식에서 이 사건의 범인이 자신의 아빠 조균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패닉에 빠집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왜냐면 조균은 자신이 죽였으니까. 조균은 과거 연쇄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어린 세연을 마치 조수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이 살해한 시신을 처리하는 일을 맡기고는 했는데요. 그런 살인마 조균을 세연이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 죽었다고 생각을 했고, 이후로 이름을 바꾸고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까지 바꾸고 현재의 세연으로 살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조균은 보란듯이 다시 연쇄살인을 시작하고, 세연은 자신의 과거가 밝혀지기 전에, 그리고 더 많은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조균을 찾아서 처리하기로 결심합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드라마도 함께 봤는데요. 대부분 다 비슷했지만 조금 다르게 설정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가장 확연하게 달랐던 점은 소설에서는 사이코패스 조균이 숨어다니면서 음지에서 활동하는 걸로 나오는데, 드라마에서는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고 심지어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사람으로 나온다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에 대한 반응은 내용은 재밌는데 주연 배우의 연기가 너무 어색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주인공인 세연의 역할을 박주연 배우가 맡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감정이 없는 사람을 연기하다 보니까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고, 그래서 표정이 없는 연기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요즘 너무너무 핫한 작가죠. 프리다 맥파든의 소설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읽으셨고 또 읽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각각의 내용을 스포 없이 정리하고 제가 생각한 맥파든 소설의 장점들도 마지막에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메이드는 감옥에서 10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26세의 밀리가 어떤 부잣집에 가사 도우미로 들어가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잘생기고 돈 많고 가정적인 남편과 예민하고 신경증적인 아내, 그리고 괴짜 같은 아이가 사는 집에 들어간 젊고 아름다운 가사 도우미. 과연 보이는 것이 전부 진실일까?
밀리가 10년간 복역한 이유는 뭐였을까? 하우스메이드 2편은 1편의 시점에서 몇 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1편에 이어서 밀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밀리는 다시 한 부유한 가정의 가사 도우미로 취직을 하는데 이번에도 그곳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주인 부부는 어딘가 일반적이지 않고 특히 아내는 방에 틀어박혀서 외부로 나오지 않거든요. 마치 감금된 것처럼 말이죠. 밀리는 전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비밀을 파헤치고 위험에 빠진 여자를 구해주고 싶어 하면서 사건에 휘말리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네버라인은 신혼부부인 이성과 트리샤가 이사할 집을 보기 위해서 외딴 곳에 떨어진 저택을 방문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폭설이 내려서 이동이 불가능하게 된 둘은 그 저택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 그 집은 3년 전 실종된 에이드리안 헤일이라는 정신의학 박사의 집이었습니다. 트리샤는 헤일 박사의 비밀 공간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그 비밀 공간에는 환자들과의 면담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들이 있었어요. 트리샤는 그 테이프를 하나씩 들으면서 과거의 헤일 박사와 환자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는데요. 과연 헤일 박사는 어디로 간 건지, 이성과 트리샤가 그 집에 간 것이 우연이었는지 등을 생각하며 책을 읽게 됩니다. 핸디맨은 연쇄살인범 핸디맨으로 알려진 아버지를 둔 그의 딸 노라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노라는 아버지가 여성들을 감금, 살해하고 손을 절단한 것을 목격했고 아버지가 수감된 이후에는 이름을 바꾸고 살인자의 딸임을 숨기고 현재는 성공적인 외과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년이 지난 현재 다시 그 핸디맨의 범행 수법을 똑같이 흉내낸 살인사건이 다시 시작돼요. 그리고 노라는 경찰로부터 의심을 받게 됩니다. 살해당한 여성들이 모두 노라의 환자였다는 공통점 때문이었죠. 핸디맨은 감옥에 있는데 누가 과연 그런 일을 벌인 걸까요? 더 코워커는 영양 보충제 회사에 근무하던 돈이라는 여성이 갑자기 실종되면서 평소 그녀를 무시하던 옆자리의 나탈리가 범인으로 의심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사회성이 부족하고 강박적으로 보이며 거북이에 집착하는 특이한 여자였는데요. 이게 이제 작가의 다른 소설들과는 다르게 오피스물이기도 하고 집단 내 따돌림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저는 너무 신선하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최근에 프리다 맥파든의 소설 도장 깨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 코워커가 그 중에서 제일 조금 재미가 떨어졌다는 평들이 있어서 기대를 하지 않고 봤는데 저는 오히려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 다르게 다른 결로 특이하고 재밌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출판된 프리다 맥파든의 소설 5권을 읽으면서 과연 그녀의 인기 비결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 정말 소설들이 페이지 터너 그 자체, 정말 책장이 절로 술술 넘어갑니다. 그리고 광인들의 파티라고 할 정도로 캐릭터들이 드라마틱하고 극단적인데요. 최소 인격장애, 기본 사이코패스 정도의 인물들이라 하는 행동이나 말들이 정말 극단적이고 자극적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막 읽으면서 인상이 찌푸려지고 막 찝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소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밝은 편입니다. 분명히 어딘가 미치고 제정신이 아닌데 또 어딘가 허술하고 모자란 부분도 있고 막 1인칭 시점으로 사건이 서술되는데 그래, 난 잘하고 있어. 이 멍청한 것들 다 속아 넘어갔군. 내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유머가 담겨 있거든요. 또 사실 소재가 엄청 독특하거나 특별한 것들은 아니고 그냥 설정만 보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봤던 이야기인 것 같은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하우스메이드 같은 경우에 젊고 아름다운 하녀가 주인집의 남자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좀 뻔히 예상될 것 같고 그런데 꼭 하나씩은 설정을 비틀어서 그녀만의 독특함을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반전도 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뭐 그대로 흘러가기는 하는데 막판에 가서 그 반전에서 또 다시 한번 반전을 추가하고 그래서 끝까지 읽는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꼭 선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약간 미친놈은 더 미친놈으로 상대한다 이런 카타르시스가 있기도 하고 또 모든 이야기가 권선징악으로 끝나지도 않고요. 뭐 그런 점들이 프리다 맥파든 소설의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은 정혜연 작가님의 소설들입니다. 정혜연 작가님도 요즘 추미스 매니아들 사이에서 핫한 작가님일 것 같은데요. 제피셜 한국의 프리다 맥파든이다. 오늘은 제가 읽은 4권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블은 작가님이 처음 쓰신 스릴러 소설이었다고 하는데요. 소설의 첫 장면은 살인을 하고 깔끔하게 뒤처리를 한 후 집으로 돌아오는 형사 현도진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법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사이코패스 살인마인 것부터 흥미를 확 끌어당기고 시작하죠. 도진이 죽인 사람은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었던 유부녀였습니다. 그녀를 죽인 이후 도진은 그녀와 함께 떠나기로 했던 휴가지인 오토 캠핑장으로 혼자 떠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싱크대 하부에 숨겨진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내가 살인자가 맞기는 하지만 이 시신은 내가 죽인 게 아닌데 신고할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지만 도진은 오해받거나 일이 꼬일까봐 그 시신을 토막내서 처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시신은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정치권의 실세 김태손이라는 인물이었고 경찰청은 실종된 그를 찾으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김태손을 죽인 걸까? 그리고 그의 시신은 왜 하필 도진이 머문 숙소에 숨겨져 있었던 걸까를 궁금해하면서 소설을 읽어내려가게 됩니다. 홍학의 자리는 호수에 시신을 유기하는 한 남자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45살의 준우는 3년 전 지방의 고등학교로 내려온 선생님입니다. 그는 제자인 18살의 다현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사이였는데요. 어느 날 밤 홀로 학교에 남아서 야근을 하던 준우에게 다현이 찾아옵니다. 둘은 아무도 없는 빈 교실에서 순찰을 돌던 경비원의 소리에 준우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교실을 나갑니다. 의심을 받지 않게 경비원을 따돌리고 다현을 찾으러 다시 교실로 갔는데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요. 다현이 교실에 목을 매달고 있었거든요. 범인으로 오해받을 것이 걱정된 준우는 그렇게 18살 제자의 시신을 호수에 유기하게 됩니다. 다현이 사라진 날 학교에 들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준우와 경비원을 상대로 탐문을 벌이게 되고 호수에서는 다현의 시신이 떠오릅니다. 다현을 죽인 진범은 누구인지, 준우는 어떻게 경비원에게 의심받지 않고 시신을 학교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었는지, 준우가 경찰에게 덜미가 잡히게 될지 등에 긴장하면서 읽어내려가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 더블과 홍학의 자리는 악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에게 뭔가를 공감하거나 응원하면서 읽어나갈 수는 없고 이야기의 처음부터 기분이 굉장히 찝찝하고 나쁜 상태가 지속이 되고 묘사도 가학적이고 자극적이어서 그런 글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읽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두 권 다 마지막 반전이 꽤나 충격적이어서 그 마지막 반전 한순간을 위해서 읽어나가기에 충분한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책은 유괴의 날과 구원의 날입니다. 정혜연 작가님의 책 중에 2년 전에 유괴의 날을 제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홍학의 자리를 읽었었는데 나중에 같은 작가님이 쓰셨다는 걸 알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나요. 이 책들은 작가님이 유괴를 소재로 쓴 날 3부작 중 2권인데요. 앞서 소개한 더블 홍학의 자리와는 분위기가 정말 사뭇 달라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짚으면서 단순히 오락에서 그치는 느낌이 아니라 재미도 있으면서 메시지를 던지는 소설이기도 하거든요. 먼저 유괴의 날은 2023년 방영되었던 윤계상 주연의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던 소설입니다. 책을 먼저 읽고 나서 드라마도 봤었는데 둘 다 재미가 있었지만 책이 좀 더 컴팩트하고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명주는 백혈병을 앓는 9살 딸을 키우는 싱글데디입니다. 3년 전 아내 혜은이 집을 나가면서 전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빚까지 떠안게 되었는데 딸의 병세가 나빠져서 입원비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혜은이 나타나서 부잣집 아이 로희를 유괴해서 딸의 병원비와 수술비를 마련하자고 제안하고 명주는 딸을 위해 얼레벌레 로희를 유괴하러 갑니다. 그런데 로희의 집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로희를 명준이 차로 치게 되고 이후에 로희는 기억을 잃은 상태로 깨어나게 되는데 명준을 아빠로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로희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몸값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 부모들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명준은 몰래 로희의 집 근처로 가보는데 그 집에서 두구의 시체가 실려 나와요. 로희의 아빠와 엄마가 시신으로 발견된 거죠. 유괴는 했는데 몸값을 요구할 상대가 없고 까딱 잘못하면 살인에 관여되었다고 의심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명주는 당황을 하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로희라는 아이가 완전 천재소녀입니다. 로희는 명준의 거짓말과 현재의 상황을 알아차리고 어리버리한 명준을 돕고 상황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느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리버리한 명준과 똑부러지는 로희의 티키타카가 굉장히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게 그려지면서도 거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과 연결고리들이 나와서 요즘 너무 막 무조건 잔인하고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추미스 소설들 사이에서 신선하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구원의 날은 3년 전 아들 선우가 실종된 이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선준과 예원 부부의 모습을 비춥니다. 예원은 자신도 돌보지 못하고 선우 찾기에 매달리며 굉장히 피폐해진 상태인데 쌓이는 세월의 울분과 한이 쌓여서 생긴 충동조절장애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선우가 개사에서 불렀던 선우만이 아는 노래를 부르는 아이 로운을 만나고 로운으로부터 선우를 본 적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원은 그 길로 로운을 데리고 병원을 탈출해요. 즉 로운을 유괴한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처절하게 와닿았던 부분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 부모의 마음, 특히 본문에 실종 아동의 부모는 아이를 찾기 전까지 혹은 아이의 생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자살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너무 아프게 와닿더라고요. 자신의 아이를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아이를 유괴해서 도구적으로 사용한다는 부분에서 이기심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자식을 위해서 한없이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게 부모가 아닐까. 그리고 사이비 종교, 아동학대, 기댈 곳 없는 청소년 엄마와 그의 자식 등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설입니다. 네,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꿉꿉하니까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이렇게 술술 읽으면서 더위를 잊게 해줄 추리소설들이 끌리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이런 소설들을 읽으면서 보낼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